안녕하세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근무하는 김현철 연구원입니다. 무역이라는 딱딱한 주제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역 서류는 단순한 기업 간 행정 처리 이상의 효력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상거래와는 다르게 무역에서는 무역 서류가 곧 대금이고 화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역 서류 중에서 화물 인수 또는 화물 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보통 운송사라고 얘기하는 선사, 항공사, 포더가 발행하는 운송장 또는 운송증권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항공운송에서는 항공화물 운송장, 해상운송에서는 선화증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 부킹 후에 진행되는 선적 요청과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어서 일반적인 무역 실무 교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상 운송의 선적 요청과 선화 증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기재 항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보내고 인턴, 엔화주로부터 부킹 업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스템에서 선적 요청 확인 처리하다 보니 드래프트 BL을 발행해야겠더라고요. 이번에는 드래프트 BL 업무를 지시하겠으니 한번 처리해보세요. 드래프트 BL이라 하시면 체크 BL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BL의 종류에 대해 공부한 적은 있지만 드래프트 BL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래프트 BL은 물품이 운송되는 것을 적재 전에 다시 한번 내용 확인을 위해서 운송자가 화주에게 송부해주는 서류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오리지널 BL은 해당 물품이 적재가 된 이후에 발행되는 실질 BL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화주로부터 선적 요청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아. 이트레오, 잠깐 도와줄래? 걱정하지 마세요. 부킹과 선적 요청, 그리고 두 가지 BL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부킹 이후에 진행되는 선적 요청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적 요청은 선박 부킹이 완료된 후에 선적 요청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수출자가 포더에 선적을 의뢰하는 공식적인 실무 절차가 되겠습니다. 선적 요청서를 실무에서는 쉬핑 리퀘스트의 약자인 SR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더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SR을 근거로 해서 선사에 다시 요청을 의뢰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선박 부킹은 단순히 부킹일 뿐입니다. 부킹을 확정하는 절차가 SR을 통한 SR을 보내줌으로 일어나는 공식적인 선적 요청이 되겠습니다. 포더는 선적 요청서가 입수되어야 비로소 부킹을 확정해서 컨테이너를 수출자 공장이라든가 창고로 이동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출자가 보내주는 선적 요청서는 컨테이너 이동뿐만 아니라 포더 또는 선사의 선화증권 작성을 위한 기초 정보가 되겠습니다.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화주가 보내온 SR을 기준으로 해서 포더 또는 선사가 발행하는 화물 운송 증권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해상운송 실무에서는 통상 무역에서는 B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다시 말해서 BL은 증권 수지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화물 수취증권이면서 배서 양도에 의해서 유통이 가능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속성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원본으로 교부하는가, 사본으로 교부하는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원본으로 교부되는 선화증권을 통상 실무에서는 오리지널 BL이라고 합니다. 사본으로 교부되는 BL은 통상 CUA BL 또는 서렌더 BL이라고도 부릅니다. 선화증권이 선적 후에 원본으로 최초 발행되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된 화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오리지널 원본을 선사에 또는 포더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본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즉 스와인 신원 확인 절차로 화물을 인수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선화증권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배소를 통한 양도가 안 됩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신원 확인 절차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단순한 화물 수취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과 관련된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포워더 또는 선사가 되겠습니다. 포워더는 비록 선박은 없지만 해상, 항공, 육상 등 화물 운송 전 과정을 설계하고 컨트롤하는 책임 주체로서 도어 투 도어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선사는
포도의 의뢰에 따라서 항구와 항구 간에 정해진 구간에 대한 선박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포도는 우리나라에 약 3천여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항목별, 화물별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성을 보이고 있어서 선정 시 유의하여야겠습니다. DHL, FedEx도 일종의 외국 계열의 항공 특성의 포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사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는 국적선사와 외국 국적을 갖는 외국 국적의 선사가 있습니다. 현대상선, 고려해운, 장금상선 같은 선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적 선사가 되겠습니다. 외국적 선사에는 세계 1위 기업인 머스크, 세계 2위 기업인 MSC와 같은 유럽 계열, 중국 계열 등의 선사가 있습니다. 선사는 또 다시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분해 선사와 유럽과 미주 중심으로, 또 다시 말해서 태평양과 지중해를 운항하는 원양 선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사는 화물 물동량이 많은 항구 중심으로 운항하는 아더 선사와 한적 화물을 받아서 물동량이 적은 구간을 운항하는 피더 선사로도 구분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더 선사, 피더 선사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에는 화물과 승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페리 선사가 있습니다. 페리 선사는 한중, 한일, 한국과 러시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페리 선사도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줍니다. 페리 선사는 컨테이너 화물과 부정형 형태의 벌크 화물을 동시에 실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과 관련된 업무 흐름을 보겠습니다. 수출자는 선박 스케줄을 확인해서 선박 부킹을 포도에 의뢰합니다. 이후에 수출자는 부킹이 확정된 후에 상품 출하 준비가 완료되면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를 작성해서 선박 부킹 정보를 참조해서 선적 요청서를 작성하여 포도로 전송합니다. 선적 요청서, 다시 말해서 SR 작성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수출 신고 필증 사본을 대신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보내는 것은 잘못된 업무 처리겠습니다. 반드시 수출자가 공식적인 선적 요청서 문서를 기재해서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의 부속 서류를 첨부해서 전달해야겠습니다. 포도는 선적 요청서를 접수한 후에 컨테이너를 배차해서 운송을 지시하고 선화증권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후에 포도는 수출자에게 선화증권 초안을 전송해서 최종 컨펌을 요청합니다. 수출자는 선화증권 초안과 계약서 또는 신용상의 요구 문구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수정 시 정정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선화증권 초안을 실무에서는 체크 BL 또는 드래프트 BL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이 유가증권이어서 그 내용과 문구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포도는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선화증권을 완성시키고 수출자에게 선불 또는 후불로 운임을 확인한 다음에 하우스 BL 선화증권을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포도는 최종 확정된 선화증권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선정 24시간 전에 우리나라 세관 또는 미국 세관에 화물 신고를 하는 B2G 업무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선정 요청서와 선화증권 기재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화증권 번호와 BL 번호가 되겠습니다. 포도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은 부킹 번호 또는 SR 선정 요청서죠. 번호와 서로 맞물려서 선화증권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포도가 생성한 선화증권 번호는 수출자에게 있어서는 화물 운송을 관리하는 중요한 번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 관계자 정보입니다. 선화증권 관계자 정보에는 송화인에 해당하는 쉬퍼, 수화인에 해당하는 콘사인이 화물 도착 시 연락받는 통지처, 그리고 컨테이너 선사에 해당하는 선박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특히 화물 도착 시에 실제로 화물을 인수하는 콘사인을 결제 방식과 연계해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겠습니다. 콘사인을 기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시식 또는 기명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장 방식에서는 은행의 지시 형태로, 송금 방식에서는 실제 실명을 기재한 형태로 콘사인이가 입력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운항 정보를 기재합니다. 선화증권상에 기재되는 선박 운항 정보에는 선적항, 도착항, 선박명과 항차를 기재합니다. 선박 부킹할 때
확인된 정보와 거의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 발행 형태를 기재합니다. 선화증권을 원본으로 유통하려면 오리지널, 사본으로 유통시키려면 CAB라든가 서렌더로 표시되겠습니다. 선화증권이 원본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본 세부가 한 세트로 발행됩니다. 분실의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세부가 한 세트로 함께 유통되거나 아니면 세부가 각각 분리되어서 유통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한 부가 먼저 도착해서 사용이 되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권리가 소멸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적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증권과 관련해서 선적일자와 발행일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자 중에서 선적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적일자는 선화증권에는 보통 온보드 데이트로 표시됩니다. 선적일자는 실제로 화물이 선적되는 날짜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용장상의 선적 유효 기준이 되고 기업 회계 처리 시에 매출이 되는 매출 일자로 잡히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수출자는 기업 상황에 따라서 선적 일자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적 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겠습니다. 컨테이너 정보와 화물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정보로서 컨테이너 번호, 해당 실 넘버, 사이즈를 기재합니다. 컨테이너 번호와 실 번호는 수출자가 화물 적재 시 확인한 정보하고 포더가 거래하는 트럭 운송사로부터 받은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겠습니다. 화물 상세 정보는 화물 포장 마크, 총 포장 수량과 총 무게, 용적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선화증권에는 포더 또는 선사의 컨테이너 내용물에 대한 면책 조항이 기재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부지약관이라고 합니다. 부지약관을 영어로 unknown clause라고 표현합니다.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는 내용물은 수출자가 적재하였고 수량을 카운트하였다는 시퍼스 로드 카운트, 줄여서 LCLC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항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부지약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박 운임이 선불 또는 후불인지를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통상 프레이트 콜렉트라든가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로 표현합니다. 인콘 텀츠에 따라서 선불 또는 후불로 BL도 들어가는 운임 내용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예제문을 활용해서 선적 요청서와 선화증권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 리딩과 입력을 통해서 초보자도 선적 요청서와 선화증권 문서 작성의 감각을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선적 요청서와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역 결제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선화증권 유통 형태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송금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원본 중심의 선화증권에서 사본 중심의 선화증권 거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렌더 BL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선화증권 유통 절차도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내의 시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범 사업 또는 검증 사업 정도에서 그치고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이 소유권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화증권은 수출자, 수입자, 선사, 포더, 물류센터 그리고 국가정부기관 등 다자가 관여되고 있어서 국가별 법제도와 디지털 인프라가 모두 맞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